학습지 다음 쪽을 펴봅시다. 자, 우리는 어부사시사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학습 목표 첫 번째가 바로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각각 파악해보는 것이었죠.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어부사시사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위에서는 각 수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여기서는 이 어부사시사 전체 정서 및 태도를 파악해 보려고 해요. 바로 이것도 내용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어디에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죠? 아, 어디가 아니죠. 자연이죠. 자연. 시간을 생각해 볼까요? 추나 추동이라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고요. 자연과 하나 된 우리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라고 했죠? 그렇죠. 무라일체. 무라일체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속세를 떠나서 어디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에 만족을 드러내고 있어요. 맞아요. 자연 속에서의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 및 태도에서 드러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는 바로 자연에서 즐기는, 아이고, 흥취와 여유로움을 이 화자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나 자연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여유롭게 지내.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이러한 내용물, 이러한 음식물들을 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릇이자 형식. 어부사시사의 형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부사시사는 연시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조, 우리 한 번쯤은 접한 적이 있을 텐데요. 자, 각 수에서 여음을 빼고 보면, 자, 여음이 무엇일까? 각기 초장, 중장, 종장의 형태의 몇 장, 몇 구의 평시조 형식을 지닌다. 자, 여러분, 평시조의 형식 기억나나요?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평시조와 연시조, 그리고 어부사시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보았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심가라는 평시조입니다. 그러면 보면 초장, 첫 번째 장을 우린 초장이라고 하고 두 번째 장을 중장, 마지막 장을 종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보통의 평시조예요. 그리고 연시조는 평시조가 하나의 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연시조는 하나, 두 개, 또 그 외에 계속 되는 두 수 이상의 시조를 우린 연시조라고 합니다. 어부사시사 또한 연시조에 해당하는데요. 차이점을 가져요. 자, 그 차이점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원래의 평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형태의 몇 장, 세 가지 장이죠. 3장. 자, 이 구는 끊어 읽게 되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이렇게 몇 구로 나뉘죠? 그쵸. 6구로 나뉘는 평시조의 형식이에요. 연시조 또한 이러한 같은 형식으로 여러 개 있다는 차이만 보여요. 근데 어부사시가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이죠. 무엇보다 원래는 3장으로 돼야 되는데 몇 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5줄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의 시조와 같은 형식이 아니네?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여음구를 빼고 보면 시조와 같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여음구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리, 즉 후렴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후렴구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빼고 본다면 앞게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어온다.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이렇게 삼정육구의 형식을 지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로는 보면 가장 중요한 시조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종장의 첫 음이 새 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님량한, 인세를, 강호해 이렇게 세 글자, 삼음절로 이루어진 반면 어부사시가에서는 강촌 두 글자고요. 아희야 이건 세 글자로 잘 했네요. 이렇게 세 글자가 아닌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여음구를 확인했었죠. 이 여음구 밑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안내되어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부사시가는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여음구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위에서 살펴보았죠. 자,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 즉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배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 계절 안에서도 수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또 중장과 종장 사이의 여음구는 어디냐면 여기죠. 지국종, 지국종, 어사와. 노젓는 소리와 노저을 때 외치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로 모든 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출항과 정박까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네 수에서는 각각 봄에서 하나, 여름에서 하나, 가을에서 하나, 겨울에서 하나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특징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어서 선생님이 각 계절의 열수를 따와 보았어요. 자, 1수를 보면 배 떠라, 배 떠라. 즉, 배 띄어라. 2수에서는 닻을 올려라. 3수에서는 돛을 달아라. 4수에서는 저어라. 저어라. 6수에서는 돛을 내리고 7수에서는 배를 세우고 그 다음 8수에서는 배를 맨 다음 9수에서는 닻을 내리고 10수에서는 배를 대는 배가 떠나는 출항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배를 정박하는 과정을 정연하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즉 이런 여음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각 계절 별로 1수에서 10수까지는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즉 춘사의 1수, 하사의 1수, 그리고 추사의 1수, 동사의 1수는 모두 뱉더라 뱉더라라는 여음구가 붙어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1수에서 10수까지의 각 수마다 과정을 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여음구의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작품을 어떻게 연결해 준대요?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수와 2수, 3수, 4수, 5수가 그리고 10수까지 모두가 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장과 종장 사이의 여음을 살펴볼게요.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는 모든 수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자, 지국총, 지국총은 어떤 소리래요? 그렇죠. 노를 젓는 소리고요. 그리고 어사와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 자, 이렇게 이 사람은 어부잖아요. 어부 사시사니까. 이 어부가 자연에서 이렇게 바다와 산, 경치를 즐기는 모습을 노래한 건데 진짜
노 젓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를 시에 담음으로써 작품의 사실감 부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동을 할 때 노동요를 부르는 것처럼 어사와 이렇게 하면서 흥취를 더욱 북돋고요. 평시조의 단조로운 흐름에 변화를 주는 효과를 가져요. 자, 그리고 시상 전개 방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나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추나 추동만 봐도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채울 수 있겠네요. 자, 사계절의 흐름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각 계절마다 열수의 구성에서 나타난대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선생님이 이번에는 1에서 10수 중 눈에 띄는 수들만 가지고 와 보았어요. 자, 이 일수는 선생님이 같이 살펴본 수네요. 앞 갯벌에 안개가 걷히고 뒷매에 해가 비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때의 시간. 해가 비치는 때는 언제죠? 그렇죠. 아침이죠. 자, 그러면 고운 볕이 쐬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시간은? 자, 고운 볕을 쐴 수 있는 때 언제예요? 맞아요. 낮이에요. 자, 그 다음 석양이 비껴시니 벌써 알 수 있죠. 자, 석양. 해가 지고 있네요. 이제 좀 저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낚싯줄을 걷어놓고 우리 봉창에 달을 보자. 달 언제 뜨죠? 그렇죠. 밤에 뜨죠. 자, 내일이 또 없으랴 봄밤이 엿떠세리 하며 봄밤. 더 늦은 이제 밤임을 알 수 있네요. 이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흐름 알 수 있는데 바로 아침부터 저녁, 더 나아가 밤까지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어부사 시사의 내용과 그리고 형식을 살펴보았어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흥취와 여유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어부사 시사에서는 먼저 여음구를 활용하고 있고 이 여음구, 첫 번째 여음구에서는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고 두 번째 여음구를 통해서 사실감과 흥취를 북돋고 또 변화를 주고 있어요. 여음구들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리듬감도 제시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상전개 방식, 여음구를 뺀 나머지 시의 부분에서 살펴보았는데 사계절의 흐름은 크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알 수 있었던 이 시의 특징은 아침에서 저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러한 형식들을 활용해서 이 작가는 내가 사계절, 그리고 하루 동안 또 출항하고 정박하는 과정을 모두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 즉 주제를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럼 우리 한번 적용해 봐야겠죠? 학습지 다음 쪽을 넘겨보도록 할까요? 자, 박목월의 청노루라는 시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아산, 봄눈이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노루의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자,
일단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떤지 유의하면서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떤가요? 우리 아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의 흐름은 아니에요. 자, 먼 산. 우리가 먼 산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쵸? 눈으로 봐야지 알죠. 이때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먼 산 청운사를 바라보던 화자가 이제는 어디를 보고 있죠? 청로루의 맑은 눈에 비친 구름을 살펴보는 걸로 시선이 이동되어 있는데, 멀다가 청로루는 저 먼 산보다는 나보다 가까운 것 같죠? 바로 시선의 이동, 그 중에서도 원경, 먼 거리에서부터 가까운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즉, 화자는 어디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죠? 그렇죠. 먼 산의 청운사. 바라보는 데서 시작했다가 어디서 시상을 집중하죠? 그쵸. 청로루에 눈에 비친 구름에 집중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또한 순수하고 맑은 느낌의 시어. 어떤 시어가 있었을까요? 뭐 느릅나무, 청로루, 맑은 이런 단어들 통해서 우리는 순수하고 맑은 느낌이 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압축적인 리듬, 각각의 시어가 딱딱 짧고 간결하죠. 그런 걸 통해서 압축적인 리듬을 느낄 수 있고요. 자, 어떤 자연의 전경을 드러내고 있대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써볼게요. 탈속적.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벗어난 뭔가 유토피아적인 자연의 전경을 드러내고 있다. 자, 청로루, 우리 상상을 해봐요. 산에서 청로루가 뛰어노는데 나는 그 청로루의 눈에 비친 구름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적이고 탈속적이고 또 다른 세계 같아요. 그쵸? 자, 이러한 탈속적인 자연의 전경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 작품은 먼 거리에서 그리고 가까운 거리까지의 시선의 이동, 그 이동에 따라 우리도 화자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 장면에 있는 맑고 순수한 느낌들을 살펴보며 이런 탈속적인 자연의 전경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즉, 화자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러한 시선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등을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적용까지 해보았는데, 오늘 수업 마무리를 위해서 직접 정리하는 키포인트 한번 정리해보고요. 문학의 내용과 형식 관계도 한번 초성을 넣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어부사시사의 해석이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마지막 장에 해석을 써놓았으니까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세요. 우리는 오늘 어부사시사, 즉 어부의 사시, 사계절의 노래, 사시사를 살펴보면서 문학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보았어요. 이 두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을 할 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고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자, 모두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